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전국 각각 곳곳을 누비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이성헌 자유한국당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강현재 국민의당 강동구울 지역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은 각 후보들 저마다 차별화된 행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주요 후보들의 이야기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갑니다. 자주 못 찾아왕 미안하다. 제주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품고 있습니다.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분열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북하고 상의할 겁니다. 대북 정책에 한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친북 좌파인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대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홍준표 찍어주면 홍준표가 됩니다. 대선 이틀째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겠습니다. 국민이 이긴다. 삼창하겠습니다. 자,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먼저 우리 최 의원님께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제주와 호남을 찾아 표심을 호소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 통합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또 이게 너무 중도로 가는 게 아니냐 우려하고 계세요. 근데 진정한 통합은 민주화 정신과 그 중도 보수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네. 일단 아주 큰 메시지는 촛불 민심과 그 태극기 집회의 걱정을 함께 아우르겠다. 네. 네, 그런 통합 행보를 하겠다는 거고요. 제주도는 이제 4.3 추도 행사가 계속 있어 왔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좀 소원해졌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도 제주 항쟁의 정신을 이제 길이 이어받겠다. 그리고 네.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 말씀하셨고 아울러 제주도를 완전한 정말 분권화 그래서 자치화하겠다. 그래서 재정 입법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특별법 약속하셨고요. 그 전주 가시고 호남 가셔서 마찬가지죠. 5.18 정신은 우리 민주화 정신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오셨습니다. 통합과 분권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강 위원장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과 대구 경북 지역을 누렸는데 노인 빈곤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뭐 꼭 자신을 지지하는 표심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지금 50대 이상 뭐 60대, 70대 분들 지금 우리가 완전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 후보로서 좀 지켜드리는 그런 어떤 공약을 좀 내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지금 슬로건으로는 국민이 이긴다는 슬로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국민이 이긴다는 것이 특히나 안철수 후보께 좀 와닿은 그 이유가 좀 있죠. 일단 본인께서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정치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을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이 거의 뭐 과반을 넘는 지지를 보이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안철수 그런 일로 신드롬. 예, 그렇게 네. 해서 본인이 나왔고 또 국민의당을 창당한 후에도 여러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 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 분들도 많지만 38석이나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대선 앞두고 나서 역시나 일체 기존의 정치권에서 하던 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거의 양강구도 초접전 상태를 만들어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만이 정치 혁신을 국민이 직접 하시는구나라는 네. 걸 굉장히 가슴속에 담고 있다고 봐요. 그것을 지금 계속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제 이틀째 네. 이제 영남 지역을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안보를 특히 좀 강조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 실제로 지금 이번 대선은 사실은 누가 나라를 제대로 잘 그러니까 지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대선으로 지금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후보가 움직일 때는 네. 그 어느 지역을 갈 것인지 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 어제부터 홍준표 후보께서는 서울의 가락시장을 맨 시작으로 해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현충사를 가서 사직성의 각오로 이번 그러니까 선거에 임한다는 뜻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4차례 시장 방문을 하면서 실제로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또 서민들이 어떻게 이 국면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 우리 그들에게 어떻게 힘을 넣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을 순방을 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보면은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가장 보수 가치의 중심, 그러면 바로 영남 지역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영남 지역 내부에서 다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함과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후보가 차근차근 가서 방문하면서 다시 그 의미를 정리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국면이 탄핵 국면이 아니고 정말 국가를 누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이런 안보상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의 재출발을 알리는 네. 신호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사실 이제 대선 후보들의 행보 또 발언 하나하나에 이제 여러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 의원님, 사실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선거 캠페인의 조준점을 좀 바꾸었다. 적폐청산 뭐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 또 그러면서 준비된 후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반대에게는 다른 후보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후보로도 이렇게 읽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다른 후보들이 나름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는 이제 재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재수하시고 이번에 떨어지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말씀하신 라는 상태이기 취지에,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정말 절차 탁마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고 대통령께서 탄핵까지 되시고, 그리고 촛불 민심에서 요구한 그런 메시지이고, 동시에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왔어요. 예. 이게 나라냐. 그래서 이게 원칙과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와 공정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예. 나라를 나라답게, 예, 저희가 근데 이걸 문재인 메인 슬로건으로 네. 잡았고요. 문재인 후보가 근데 유세장에서 상대당에서 미니 정당이다, 국정 계속 40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희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네. 이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하게 그 제1당의 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시는 미니 정당이다, 그게 맞죠. 그러나 뭐 미니 정당인데 그럼 이게 뭐 급조됐다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반만 동의를 합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 국민의당이 작년에 우리 당에서 나가셔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만드셨지만 총선을 통해서 일정 의석을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급조되었다는 말은 저는 반밖에 동의를 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패권에 대한 이제 말씀을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저희 당에는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다 저희 당에 계실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비문으로 일컬어졌던 이제 뭐 박영선 의원님,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이 워낙 민주당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남아 계시고, 그다음에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이 송영길 의원인데
그 언론에서 분류하는 대표적인 반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탕평 캠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 일당이다, 든든한 정당이다 이런 걸 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급조된 미니 정당 이러면 이제 듣는 급조된 미니 정당 입장에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민의당이 40석인 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견고하지 않고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더 유리한 건 없을까라고 한번 역발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배출했다고 해서 우리끼리 또 다 뭐 해먹고 우리끼리만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40석 미니정당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의 결단으로 민주당에서도 좋은 분들을 대거 모셔오거나 등용을 예. 해야 되고 바른정당,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을 대거 모셔서 같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저희 정당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만이 오히려 또 협치를 할 수 있다. 똘똘 뭉쳐서 패권이나 이런 걸 부릴 수가 애초에 원천적으로 없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은 119석 있으시면 뭐합니까? 사실 그 안에서 늘 반문, 친문 뭐 의원이니 반문 의원이니 비문 의원이니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져 왔던 건 우리 국민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문재인 당대표 하실 때도 이 119석 그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하셔서 이제 분당도 일부 있었던 것이고 뭐 그거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님이 이제 장당한 거라 치더라도 결국 김상곤 비대위원장 불러서 처리를 하려고 하셨다가 또 안 돼서 총선 때는 김종인 전 대표를 불러서 긴급히 선거를 치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후보께서는 119석의 후보일지는 몰라도 전혀 당 장악 능력이나 이런 걸 없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여준 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봐야 된다는 민주당에서는 통합 정부를 하겠다라고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오히려 그게 진정성이 없다. 또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치인들이 하는 말만을 믿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고 또 약속보다는 실제 과거에 어떠해 왔느냐를 보실 것 같습니다. 말은 누군들 못합니까? 사실 말로는 뭐 달도 따올 수 있고 별도 따올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냐라는 걸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통합 얘기를 하거나 뭐 안보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시지 않을까 통합정부 싶습니다. 결국 진정성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니 안철수 근데 좀 발언 기회를 좀 주셔야지.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아니 사회자님께서 물론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의석수대로 발언 기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지. 하겠습니다. 예. 발언 기회를 이렇게 안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우선 아까 그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나라가 나라답게 한다는 그 구호에 대해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안은 제가 보기에 지금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항이지. 그렇게 일을 자초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 나라를 나라답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이 대선이라는 것이 누가 국가적인 안보를 더 튼튼히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불안한 후보가 돼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나라를 나라답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나라를 나라답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대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답변할게요. 준비된 후보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재선했는데 떨어지면은 은퇴한다 그랬는데 DJ 대통령은 삼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런 말은 제가 보기에 그 뭔가 각오를 다지는 의미지 은퇴 그런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나라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국정 운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홍준표 후보는 4선 국회의원을 했고 2번의 경기지사를 했고 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22년 동안 나라 국정 운영을 해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후보가 바로 준비된 후보입니다. 그렇지. 경기지사를 했다는 건 경남지사. 경남지사. 그렇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한번 떨어진 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준비된 후보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준비된 후보의 좀 그 내용이 너무나 부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두 분은 말씀에 그 공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 문제 불안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안보 가장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질문이 뭐였냐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후보가 누구냐가 요 설문 문항이었어요. 네. 거기에 어떤 1위 조사였는지는 아니, 좀 근데 저희들이 네, 내용을 그런 좀 쿠키 보고 뉴스입니다. 조사는 네. 어떤 조사인지 구체적으로 네, 네. 말씀해 쿠키 주셔야지. 뉴스가 네? 오늘 발표한 어떤 조사요? 조사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준비된 화면이 없기 때문에 네. 선관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제가 주시죠. 말 그러니까 좀, 아니, 예, 제가 예. 말을 좀 할까요? 예, 하십시오. 아니면 계속 제가 좀 기다릴 테니까 더 아니, 하실래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말씀하세요. 네, 저 할까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조사를 인용할 때는 제가 적어도 말씀을- 어디를 그러니까 해서 네, 조사한 것인지를 좀 충분히 정확히 이해가 얘기해 된 걸로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설문조항에. 근데 그 1위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이게 네. 39.6%였고요. 2위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22.3%였고요. 3위가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16.7%. 이게 방금 네. 전에 나온 여론조사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07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는 2007년에 민주정부 10년 동안 저희는 열심히 했으나 사회경제 개혁을 잘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민주당은 500만 표 이상의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께서 저희 세력을 심판하신 거예요. 2007년에. 네.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자꾸 언급하시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사실 아닌 것을 근거로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서거한 대통령까지 이렇게 자꾸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끌어들이시는 것이 과연 네. 이게 맞는가? 음. 이건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예. 이게 그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 불행한 사항에 대하여 네.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말 가슴 아파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자꾸 끌어들이시면 논쟁의 초점이 네. 엉뚱하게 과거로 갑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사실은 근데 그리고 그 제가 말씀을 말을 네. 짧게 정리 좀 근데- 해주십시오. 예. 네. 아니 그게 아니죠. 네. 계속 중간에서 말을 끊으시면 제가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말 끊은 네.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말을 계속 네, 네. 끊으셔서 네네, 그랬고요. 말씀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냥 태권주의. 먼저 하시고요. 네. 그 두 분이 그냥 막 아유 참.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 한번 제가- 다시 저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네, 더 이상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좀 하겠어요. 그러면 네 하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동안의 선거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시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거를 이용했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통령이 이런 경우가 당한 게 불행한 거죠. 네. 근데 더 큰 불행은 제가 보기에 오죽하면 예를 들어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제가 그 목숨 끊은 일을 제가 보기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죽하면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건 더 불행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잠시만요. 그러면 네? 제가 맞아.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같은 질문으로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이제 독설 논란뿐만 아니라 좀 색깔론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뭐 좌파 대통령이다. 뭐 박지원 대표가 뭐 대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좀 좌파 이런 색깔론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아니 저는 제가 16대 때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데 4억 5천만 불 현금을 주기 위해서요. 정주영 회장께서 소떼 방북했을 때 그 소떼 올라가는 차 안에 더블백에다가 현금을 싣고 가서 돈을 전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아 이거는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저희한테 제보해서 저희가 조사했던 확인된 내용입니다. 사실이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돈을 줬던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기도 하고 네.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제가 보기에 박지원 지금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40석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지금 23석이 호남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당 대표가 박지원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설사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당의 예를 들어서 대표의 말과 자기 당 구성원들의 말을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보다도 북한에 자주로 가고 거기 가서 김정일 씨하고 같이 와서 술도 마시고 귀의 말도 하고 했던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친분자라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한 질문, 것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한 번씩만 좀 발언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예, 우리 강 위원장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그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제 뭐 자꾸 안철수 당선 땐 박지원 뭐 이런 대표님 네. 얘기를 거론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 아무리 이제 한 정당 속에 있다 해도 그 안에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이념이나 어떤 성향이나 소신을 똑같이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박지원 대표님이나 우리 당이 이제 어쨌든 호남 현역 의원들이 많으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 진보 쪽에 치우쳐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북한 문제 같은 걸 거론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살아남기 힘든 이 중도의 길. 네. 하지만 국민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중도와 합리에 저는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이나 이런 그 정치 구도가 안 잡혀 있었죠. 그걸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중도, 좀 더 넓히면 범중도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담는 정당과 후보로서 선거를 치르고 뭔가 대한민국 정치 구조의 진보 보수로만 나눠서 계속 싸우고 이쪽이 무너지면 또 이쪽이 정권을 잡고 이쪽이 무너지면 정권을 잡는 이 반복된 정쟁을 좀 뛰어넘어 보자라는 네.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체성을 그 당내의 어떤 특정 한 분, 뭐 몇 분 정도 가지고 자꾸 그 왜곡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자제해 않다. 주시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좌파 이른바 좌파 대통령론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번 선거에서 진보 보수 이념 구도가 깨졌다는 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시는 게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정치적 모든 행위는 선거로 심판되는 거고 이미 심판받았고 그리고 박지원 대표님의 경우 저는 다른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DJ를 모시고 DJ와 함께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대북 관계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박지원 대표님에 대해서 더 이상 폄훼 발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구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놓고 당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으로 분당되었어요. 그러면 바른정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태를 이용한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아니, 또 추가로 하시면- 발언 기회를 예,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지금 정치 지형, 현재 여론조사 결과 등등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원내 2당 입장으로서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체 조사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또 당선이 되면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폐지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니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여론조사 회사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응답률입니다. 지금 현재 응답률이 예를 들어서 10% 미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3% 정도 되는 응답률을 가지고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응답률만이 아니라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를 서로 몇 프로씩 그러니까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조사인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SNS 상에서 그 조사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어떤 회사는 응답률이 15%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응답률이 예를 들어서 10% 미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대해서만 보지 이게 정말 얼마큼 응답률이 됐고 무선과 유선 비율이 얼마나 적절하게 됐는지를 식별을 못하고 있는 밝힐 수는 겁니다. 없겠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훨씬 앞서 있죠. 아까 훨씬 지금보다는 조사가
좋게 나오고 있죠. 좁혀져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다. 네. 사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민주당도 사실 모두 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예, 어떻게 그래서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여론조사 앞으로도 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거고 다 제각각의 좀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 아예 이제 이참에 여론조사는 정말 이 참고에 불과하다라고 국민들께서도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우리 국민들 얼마나 그 정치적 판단과 인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뭐 3%니 5%니 이런 거 가지고 한 개 여론조사를 깊이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이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좌지우지 되지 않으실 것 같고 전체적인 큰 흐름과 추세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추세는 몇 달째 유지돼 왔던 문재인 대세로는 적어도 깨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그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게 바짝 추격을 했고 접전 양상, 예, 양강구도이고 접전 양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뭐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굳어져 갔다 그런 모습은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명, 1,500명 여론조사가 중요하지 않고 유권자 4,500만 명이 투표하는 그 투표일 날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특히나 좀 여론조사에는 좀 덜 반영이 되는 응답을 좀 잘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여론조사 기관까지 폐지할 필요성이 있을까? 여론조사 폐지. 저는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특별법은 좀 만들어져야겠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괜찮은데 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 여론조사는 자꾸 여론을 조사한다기보다는 여론을 이 호도해 가는 그런 이제 역할도 일부는 하고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는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법을 마련해서 공정한 여론조사 그리고 요즘 나오는 빅데이터까지 감안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마지막에 잠시 드리지 못했던 이제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 후보를 찍어도 이 후보가 당선까지는 안 될 거야라는 그런 그 표심은 이제 없어졌다. 알겠습니다. 누구를 찍더라도 내가 찍는 후보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질문 드리면 이제 기승전 안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예,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하겠죠. 국민의당에서 나와서 기승전 안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엄밀히 빅데이터까지 포함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이미 지난 총선 때 그 여론조사의 표본수라든지 응답률이라든지 유무선 비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여론조사를 보고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이 부분은 이미 국민적 합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되고 굉장히 큰 폭으로 막 상승했잖아요, 지지율이. 저희는 그 흐름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되 저 여론조사들의 표준 편차가 이게 안 후보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빠질까 안 빠질까 요런 것만 보고 있었다. 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강현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들은 사실은 후보 등록 이전이고요. 예.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거기서는 오늘 쿠키뉴스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약진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좀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진한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건 수시로 바뀝니다만 후보 등록 이후에 그리고 TV토론 이후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바뀐 여론조사가 더 많았다는 점, 숫자가 더 많았다는 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고정된 걸로 보고 있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론조사 회사에서 규모가 큰 회사가 갤럽이라는 회사인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갤럽에서 조사할 때 응답률이 30% 있었습니다. 지금 응답률이 30% 탁도 없이 지금 15%도 거의 간당간당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나마 예를 들어서 무선전화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느냐. 어떤 회사에서는 무선전화와 유선전화를 5대 5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 이 회사는 100% 무선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선전화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제가 보기에
응답률이 높은 편향될 편향이 수 있습니다. 우려가 있다.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메이저급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조사를 그러니까 발표할 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 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경쟁률 속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하나의 그 전술 전략과 있습니다. 그게 위해서 완전히 지금 사실은 좀 우롱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솔직히 저희 알겠습니다. 심정이기 때문에 저희 네. 쪽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지금- 잘못된 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회사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알겠습니다. 사실은 후보가 아니 사실- 맞습니다. 아니요, 저 네. 말씀이 그 여론조사 기업도 사기업 아닙니까? 물론 사기업이죠. 민간 기업. 그리고 과거에 새누리당이 구새누리 세력이 콘크리트 지지율일 때 한 번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는 그냥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여론의 흐름일 뿐이에요. 정보조사다, 그런데 정교자료다. 그거를 너무 의미를 크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흐름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도 여론조사에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너무 여론조사에 끄달린다. 이거는 좀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는 점 알겠습니다. 지금 아닙니까? 뭐 아니, 흐름, 근데 추세로만 좀 참고하자. 이렇게 좀 우리 정리를. 의원님께서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이제 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조사 수치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이라는 게 그 정말 잘못된 수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런 수치 부분이 네네. 이렇게 공개됨으로써 선거의 어떤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충분히 조사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오지 이해해서 말아야 한다는 보고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의 또 기술적인 부분 또 전문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논의를 좀 바꿔서 하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인 문펜 또 더불어 희망포럼회 등 여러 의혹, 선거법 위반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손금주 대변인의 이야기 듣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아들의 부정 취업을 무조건 덮으려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은 최순실을 연상시킬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이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그 핵심 인사가 문 후보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확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 외곽 조직이 예비후보,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소위 이제 SNS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온 국민이 좀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체랄까요? 또는 이분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SNS상에 활동을 하는가가 이번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나왔죠. 그것을 이제 문제 삼고 관련자들을 국민의당에서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이번에도 주로 하는 행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것은 문재인 뭐뭐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검색해서 검색 순위에 올려놓고 반대로 이제 또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한 부분, 뭐 안철수 조폭, 안철수 신천지 이런 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 빨리 검색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어 순위에 올린다든가 또 여러 가지 기사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고 또 뭐 아시다시피 문자 폭탄을 보내는 그 조직과도 좀 등등의.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조직이 이제 문제가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된 건데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차라리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개선시켜가는 것들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방치하거나 네. 좀 확대한 측면,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도 뭔가 그 지원을 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께 부메랑이 돼서 올 것이다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게 이제 장영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고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히려 아까 손금주 대변인 문제 제기는 경선에 개입해서 불법이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발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안철수 후보도 팬클럽이 있습니다. 팬클럽이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법적으로 요즘 고발을 조금 많이 하시니까 법적으로 고발을 하시면 법적으로 가릴 수 있고
저는 뭐 안철수 후보의 팬클럽이 열심히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참여 정신은 더욱더 권장되어야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경선 과정에 팬클럽이 개입했다는 게 불법이라면 이미 네.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는 선관위가 몇 개 지역에서 차떼기했다 확실히 그 동원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천지와 조폭의 경선 동원 논란 의혹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불법성으로 따지면 이미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확 인지하고 고발한 국민의당 경선이 더 문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랐냐면 아니 그쪽에서 문자 폭탄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스스로도 얘기했으면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지. 아니 뭐 선대위원장 한 사람을 고발했으니까 그러면 조사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지금 토론 말씀하신 잠깐만 거잖아요. 들어보십시오.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차피 시간이 지금 1시간이니까 꼬리자르기 형식으로 고발해서 그러면 그건 따로 처리하면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못됐다. 특히 지금 현재 보면은 네. SNS상에서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 앞전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활동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그런 힘을 선의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문자 테러하는 이런 데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을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웃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말씀 맞고요. 네. 그리고 박영선 의원께서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문자 폭탄이 온다. 이게 이제 스스로 자정작용이 돼가는 거고요. 이미 그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안 좋은 내용은 저도 받아보니 가슴이 아프더라.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몇 번이나 선풀운동을 제안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송금주 대변인 말씀은 경선에 불법성이 있었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논의가 좀 조금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강 위원장님, 사실 이제 여러 지금 논란 속에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이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 뭐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동수당이라든가 네. 유치원 설치라든가 등등 다 이제 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후보께서는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께서는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후보이십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냐라는 이제 반박도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그 세세한 부분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저는 아동수당이라든지 노인분들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시대적 흐름상 절대 뭐 줄이거나 이 보수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좀 줄여야 될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예를 들어 공기업 부분이라든지 좀 허투루 써여지는 예산만이라도 철저히 방지를 한다면 네. 복지 쪽, 너무나 좋은 다 필요로 하는 이 복지 쪽의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제 꺾을 수 없는 어떤 네. 흐름이고 모든 후보들께서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문님,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국은 자칫하면 이제 증세 논란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그 노인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20만 원 수준인데 지금 3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저희 당의 정책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그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으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꼭 증세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런 안을 낼 때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구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아동수당 올리는 거, 그다음에 기초노인연금 올리는 거, 이런 건 다 3당 공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그 다음 정부 초기에 10조 정도의 추경 편성이 필요해서 저희는 그 예산 추계를 다 해서 5월 9일 이후에 네. 이게 국가적으로 1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 추계를 낸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가려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 안보 위기도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헌 자유한국당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강현재 국민의당 강동구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정치현안 또 대선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